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글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추도식에 총집결해서 DJ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검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추도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추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목됐던 부분을 하나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 예. 사실은 DJ가 상당한 탄압과 회유 속에서 거의 인생이 점철되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타협하지 않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꿋꿋하게 역사 속에서 양심적인 어떤 행동을 유지했다는 것이 예. 아주 큰 용기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의 어떤 과거를 돌이켜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피해가려고 하는 일본의 어떤 정치 지도자, 예. 아베 같은 이 경우는 애써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 과거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을 완곡하게 좀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좀 일본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런 맥락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J 하면 오부지 회담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한일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풀어내는 그런 역량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가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가 여기서 아베에게 그런 용기를 한번 더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주목됐던 표현 어떤 게 있으셨나요? 아까 바로 그 표현이죠. 이제 그 진정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예.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일본 의회에서 한 연설에 바로 나오는 기절입니다. 거기에 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내용 중에 한 귀절인데 예. 이것은 결국에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바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사죄해야 된다는 뜻이 하나 담겨 있는 것이고 예. 또 그거를 토대로 또 하나는 한국도 일본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얼마 전에 광복절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일본이 우리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했을 때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지금은 이제 대화 기조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오늘 이 자리 추도식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DJ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데는 다들 공통적으로 공감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조했던 부분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연합뉴스 TV에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여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치적이죠. 우리가 그 치적을 보니까 상당한 그 역사적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평적 첫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한국 정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예. 했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건 물꼬를 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평화의 길을 선도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그 전에는 복지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첫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IT 혁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의 어떤 성과들을 어떻게 보면 여당의 대표들은 그런 어떤 예. 지적들을 얘기한 반면에 그래서 또 정치적 스승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죠. 반면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DJ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기존의 지금의 어떤 정부의 적폐청산의 어떤 그것을 정치 보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긴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우리가 정치 보복은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엔 또 협치의 달인이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 완수를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정동영 대표는 큰 바위 얼굴로 기억한다.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각자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당이 이제 5당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예. 그 메시지가 다 다른데 그 다른 거를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부 이렇게 끌어들이는 예. 그를 인용하는 이러한 화법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걸 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 하신 일이 많구나.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남북 관계 개선, 그 평화 이러한 거를 개척했다는 게 있고 노벨 평화상 받지 않았습니까? 예. 또 하나는 민주주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상당한 진전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그 모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했지만은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한 협치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이념적으로 그 당시 반대에 있던 김종필 총재가 일단 자민련하고 같이 집권을 연합 했고 정치를 공동 정권을 구성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협치라 그러는데 그러한 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또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이런 실시 이런 것도 굉장히 기여하고 그도 아까지만 외환 위기 극복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한 게 많구나. 그런데 이런 거를 각 정치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러한 거를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했던 정치 보복이 없었다라고 언급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은 별개다, 다른 문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 이 정부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죠. 청와대와 이 정부의 입장은 적폐청산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였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제도 그리고 그런 속에서의 어떤 저지러진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한 수사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그 과거 정권 이러다 보니까 예. 주로 이제 겨냥한 게 과거 정권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과거 정권 그리고 그러기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를 적폐청산 속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보복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니냐라고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같은 거를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정부를 이끌어 갈 때는 국민들에서도 두 갈래 시각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적폐청산 수사라는 게 딱 하나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여론도 있다는 거 하는 거를 그런 감안해서 하는 게 정치라는 건 여러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진정한 그 새 정치를 위한 그런 거로 가되 보복 성격이 이런 거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아주 바른직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법치주의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어떤 폐단이라든가 뭐 이런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불균형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 종식시키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사내 괴롭힘 방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적폐거든요. 그거는 위에 어떤 위계상의 어떤 권위로서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온 사회에 퍼져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에 거의 기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폐를 하나하나 이제 소멸시켜 나가자는 예. 그런 취지인 거죠. 적폐청산, 예. 한마디로 하자면요. 그 적폐청산은 그 용어가 어떻든 간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탄핵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청산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나 이제 법치와 인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 그 속에서 좀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집권 지금 2년 반을 바로 몇 개월, 11월 초면은 집권 딱 2년 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현 정권의 비리도 살아있는 권력의 이러한 것들도 똑같이 적폐가 쌓이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도 동등하게 수사를 하면은 그런 오해를 빚는데 과거에 이 정권의 수사를 했던 얼마 검사들이 최근에 검사 인사에서 상당히 자천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얘기들이 나올 소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라고 자임했던 당이 사실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DJ 추모 10주기 앞두고 얼마 전에 당이 쪼개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DJ 정신을 기치를 세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이 DJ 정신에 충실했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당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못하는 메시지를 갖고서 뭐를 들고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멀어지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좀 연장하고자 이렇게 한 10분 넘게 이제 나온 거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예.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통합을 못한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탈당을 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럴만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가치가 이 안에 녹여져 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DJ 정신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DJ 정신, 가치,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좀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당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파급력도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게 이제 파급력이 만들어지려면 정계 개편을 이제 준동하는 하나의 어떤 힘으로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제일 약한 고리가 사실은 바른미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른미래당과 지금 이 탈당파와 연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정계 개편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도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남계 플러스 손학규 대표 즉 당권파가 같이 움직여서 10명을 흡수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이런 흡수가 되면 지금 이 바른당에서 온 그 분들은 결국엔 호남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속에서 탈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다시 분당이 바른미래당 자체가 또 뽀개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평화당 앞으로 어떤 좀 시나리오가 예상되십니까? 일단은 그 이제 명분은 제가 없는 이 나눠진 거라고 보고요. 똑같이 그래서 또 공감을 하시네요, 이 부분. 시나리오는 저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어떤 효과를 과연 정계 개편에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느냐. 예. 근데 그거를 정계 개편에 촉매작용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방아쇠 효과라 그래요. 트리거 이펙트라 그래서 이 작은 이 요인이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걸 이제 방아쇠 효과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도 작은 당인데 또 나눠졌으니까 14석 되는 정당이 나눠졌으니까 얼마나 작은 정당이 또 둘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와서 이번에 분당돼서 나간 분들이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하고 만약에 합쳐질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굉장히 당선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그런 바른미래당을 남게 되는 그러면은 중도 보수 세력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결국에는 또 어디 또 갈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또는 보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여권들도 뭔가 통합은 아니더라도 범여권 연대 이런 총선에서의 연대 이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제 트리거 효과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럼 바른미래당과 합쳐진다라는 것이 바른미래당 내로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다. 흡수로 이제 된다라는 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계속 당권을 잡고 있을 경우는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에다가 이번에 탈당한 분들이 서로 합쳐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그 당의 테두리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유승민 이제 의원하고 손잡고 예. 주도권을 또 그쪽에서 잡게 될 경우는 그 호남계 의원들이 나와서 밖에서 연합하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민주평화당의 이런 탈당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는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것 같습니다.
논란들이 계속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것. 74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기업의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한 부분. 이 논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약정을 74억을 했지만 사실은 투자는 10억 5천, 10억을 조금 넘기는 금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이 민정수석이 되고 한 2달 정도이기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고위공직자인데. 그래서 예. 보니까 그 전에 조국 전 수석이 상장 주식이죠. 상장 주식에 8억 5천 정도를 투자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되죠. 그거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 돈을 그러면 뭐 고위공직자가 됐으니 집에 그냥 묶어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상당한 돈이고 그게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거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을 가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거고 그래서 아마 찾은 길이 사모펀드에 이제 투자를 한 그걸로 나타난 건데 예. 결국엔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국민 정서상에는 좀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생각들도 오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의 재산이라고 공개했던 아까 그 화면을 좀 보자면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던 것이 5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 건 74억 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투자 약정을 한 그 금액, 가족들까지 다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족 펀드가 예.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참여 전체 금액이 13억이기 때문에 예. 10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가 일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런 성격이 뭐 없지 않다, 있다, 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74억이 약정했다 그래도 그걸 다 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대표가 나와서 한 얘기가 1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 그 이상이 투자 안 받기로 한 것이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를 우리가 74억을 투자한 거 모은 재산을 다 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정 부분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위건 그건 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지는 보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옮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그 행태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건 10억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8억 예. 5천이 원래 기투자했던 건데 그거를 예. 직접 투자해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꾼 것만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예. 거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법위반이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위반이 공식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조국 지금 후보자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 해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 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재산이 정확하게 56억이 좀 넘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이 34억이에요. 그런데 74억을 약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이러한 거를 지금 현재 본인은 잘 몰랐다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몰랐다는 건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 친인척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엄중성을 아는 분이 자기 가족이 이렇게 투자하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74억 약정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럼 예. 과연 나머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려고 그랬는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0억 5천을 했는데 아들하고 딸이 각각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딸은 지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럼 5천만 원씩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밝혀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서 주식을 공직을 맡게 되면 매각을 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결국 사모펀드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민정수석으로 하기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그 투자한 사업도 보면 거기서 그 투자한 사업은 가로등의 자동 전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 사업은 굉장히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할 경우는 민정수석은 가장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원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런 예. 투자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들을 충분히 해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예. 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처벌하고자 하는 거는 예. 그 사모펀드라는 거는 펀드의 집행자가 사실은 어디 투자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원래 모르는 게 이제 간접 투자의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직접 투자할 것 같으면 직접 투자 형태가 되는 건데, 간접 투자라는 거는 투자자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이윤을 제일 많이 남을 수 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내서 예.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조국 수석이 국정 일을 하면서 그것까지 관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이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석연찬의 부동산 매매 관련된 논란입니다. 부인 명의 아파트를 동생 전 부인에게 팔았는데 이게 그 전 부인,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친동생의 위장 이혼 부분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논란의 핵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위장 이혼이고 이제 동생 부분은 저는 지금 이런 청문회에서 우리가 많이 다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연좌제도 아니고 동생 영역까지, 어머니까지야 이제 조금 그렇다고 쳐도 동생이 이혼을 하고 거기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든 거를 다, 그러면 모든 후보자들이 자기 친인척까지 모든 거를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을 팔 때, 이제 동생의 전처에게 팔 때 합법적으로 팔았는지, 예.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합법성이 있었는지, 그 안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즉 뭐 세금 탈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저는 문제된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불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동생의 뭐 이혼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후보자가 합법적인 거래였다라고 또 입장을 좀 밝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죠.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위장 의원이냐 아니냐는 거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일부 뭐 주변의 증언자들에 의하면 뭐 최근까지 같이 하는 모습을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거를 지금 별로 동생의 부부의 의원이 뭐 이장이냐 아니냐는 규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제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혼이게 되면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국 전 수석, 현재 후보자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장 의원이냐 아니냐라는 게 실제로 이거를 위장 매매냐 아니냐라는 걸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가령 이제 해운대의 아파트를 2017년 민정수석이 된 후에 2017년 11월 몇 달 지나서 이제 이거를 팔았는데, 이거를 동생의 전처에게 팔았다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판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이 만약에 위장 이혼이라면 사실상 형 거를, 이름은 뭐 부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형 거를 동생에게 판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다주택자가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거이기 때문에 일부러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의구심을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지금 규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바로 당시에 실제로 은행에 저는 두 사람의 그 통장의 거래 그거를 저는 밝혀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조 후보자의 부인과 그 동생의 지금 그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처라고 하는 그 분에 실제로 금융 거래를 보면 실제로 돈 거래가 그렇게 왔다 갔다가 됐느냐,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됐냐, 이거를 하면 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위장 이혼도 이 부분 여부도 이거와 굉장히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답을 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겠다라고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다시 의식한 것인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지율 하락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다른 요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어떤 일종의 힘겨루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누굴 거명했냐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예. 통합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금 당의 대표보다는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성격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 같은 경쟁자들을 이제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뭐 보수 대통합론자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경우에 본인의 어떤 지지율도 하락되는 상황에서 입지가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원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아니기 예. 때문에 원내의 어떤 대표의 한계를 여기서 이제 절감을 하면서 다시 원외 이제 정치, 즉 장외 정치를 통해서 당을 다시 장악하고 리더십을 다시 갖춰 나가는 그런 장면을 만들 필요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국민들이 그런 장외투쟁에 호응을 할까? 왜냐하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경제전쟁 상황이고 이런데 장외투쟁이라는 건 곧바로 우리 한국 정부를 흔드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예, 장외투쟁에 있어서 당내에서도 사실 좀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는 게 아니냐. 나경원 예. 원내대표하고 이런 약간의 그 갈등이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이게 상의가 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나 약간의 어떤 무게 중심에 어디에 중심을 두냐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이제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뭔가 투쟁을 해야 본인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측면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그러나 이제 야당 대표라든가 대통령이 그러한 일로만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근에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미사일 도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뭔가 이슈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굉장히 리더십이 오히려 나서지 않으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약간의 그런 위기감 예.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번에 지금 현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여러 가지 주춤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반등하냐 아니냐 하는 어떤 기로에 있는데 그러한 거를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